5번째 이야기.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입구 근처에 깊은 계곡에 자리 잡은 집이 하나 있었어. 나는 그걸 구멍 속 집이라고 불렀고 혼자 그 집을 보며 겨울에는 썰매 타기 좋은 언덕이 될 거라고 상상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계곡이 사라져 있고 그 집 지붕이 길과 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이상해서 엄마한테 계곡에 있던 구멍집이 어디 갔냐고 물어봤었는데 엄마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다들 거기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걸까? 난 지금도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그 자리를 확인해 보곤 해. 2번째 이야기. 몇 년 전 파티에서 모르는 애가 춤추고 있는 걸 보는 꿈을 꾼 적이 있어. 파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저스틴 비버 머리 스타일이었지. 배경에는 보라색 무대 조명이 있었어. 너무 색이 선명해서 기억에 남았지만 그냥 이상한 개꿈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몇 년 뒤 내 사촌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꿈에서 봤던 그 남자와 그 꿈속의 장면을 그대로 라이브로 보게 됐어. 그냥 예지몽인가? 3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엔 피자 배달 알바를 했었어. 한 번은 내가 배달을 나갔는데 20분 정도 걸릴 배달이 1시간 7분이나 걸리는 일이 있었어. 매니저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했어. 배달하던 건 기억나지 않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밖에 기억나지 않았거든. 혹시 외계인 얘기할 거면 그건 아니야. 거긴 대낮에 사람도 많았어. 게다가 난 아프지도 않았고 술이나 약도 전혀 안 하거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짐작가는 게 없어서 무서워. 4번째 이야기. 그런 비슷한 일이 내 전 남자친구 아빠한테 있었어. 별로 말이 없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중동의 사막 폭풍 작전 때 자기 부대에서 잠깐 떨어져 혼자 50m 정도 떨어진 곳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대. 본인은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4시간이나 사라졌었다고 하더라고. 모두가 패닉하다가 안도하고 난리였다는 거야. 분명 탈수나 열사병도 아니었다고 하셨어. 5번째 이야기. 어느 날 집안 거실에서 체크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앉아 있었어. 잠깐 들어가서 뭐 마실 걸 가지러 갔는데 돌아왔을 때 그 카드가 사라져 있더라고. 이상해서 주변을 다 뒤져봤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야. 확인해보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없어서 이틀 뒤에 카드를 취소하고 새로 신청했어. 나는 일어나면 매일 거실에 앉는 게 일과였는데 어느 날 거실로 갔더니 내 체크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더라고.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테이블 위에 딴 건 아무것도 없었어. 왜 내가 체크카드를 그렇게 밖에 꺼내뒀었는지도 잘 모르겠어. 혹시 그 카드를 꺼내서 대화라도 하려 했던 건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6번째 이야기.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따로 살았었고 그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밤늦게 12시쯤 떠나곤 했지. 우리 집 문 앞에는 3개의 잠금장치가 있었어. 그중 하나는 내가 호텔락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긴 쇠막대기 부분을 홈에 끼워서 문이 잠긴 채로 조금만 열리게 하는 그거. 한 번은 그가 밤에 나갔는데 보통 그가 나갈 때 2개의 잠금장치는 열쇠로 잠그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나는 호텔락으로 잠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려가 보니 이미 호텔락까지 해서 3개가 다 잠겨 있더라고. 그건 밖에서는 절대 잠글 수 없는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어. 7번째 이야기. 내가 예전에 쓰던 안드로이드 폰에는 집까지 15분 남았음 같은 식으로 알려주는 구글 카드 기능이 있었어. 근데 이 기능이 귀찮고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꺼뒀지. 몇 달 동안은 알림이 하나도 안 오다가 어느 날 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집까지 35분 남았음 이라는 알림이 뜨는 거야. 위치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어떤 교차로였고 퍼스트 스트리트와 스토리 로드라는 이름의 길이었지. 난 그곳에 간 적도 없고 어디인지도 몰랐어. 카드 설정을 확인하고 다시 꺼보려고 했는데 이미 꺼져 있더라고. 이상하다 싶었지. 그 다음날 밤에 똑같은 알림이 또 왔어. 여전히 퍼스트 스트리트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역시 다시 봐도 카드 알림은 쭉 꺼져 있었어. 며칠 뒤 친구랑 심부름하러 차 타고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속도로 출구를 놓쳐서 다음 출구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 난 그 동네를 전혀 모르겠더라고. 여긴 어디야? 하고 친구에게 물었는데 갑자기 옆차가 좌회전하려다가 우리 차를 꽝 하고 들이받은 거야. 바퀴가 망가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길가에 차를 세우고 견인차를 불러야 했어. 차에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형한테 우리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해야 했지. 형이 여기 위치를 물어봐서 근처 표지판을 확인해보니 그게 퍼스트 스트리트와 스토리 로드였어.
구글 알림으로 시작되는 귀신 이야기는 흔하지 않지만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다니까. 8번째 이야기. 내가 전 남자친구가 처음 사귈 때 그에게 새로운 셔츠를 몇 벌 사줬었어. 우리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Love Life라고 크고 빨간 글씨로 쓰인 하얀 셔츠를 사게 됐어. 그 문구는 우리 사이의 농담 같은 거였고 심지어 우리 비즈니스 이름에도 영감을 줬지. 그는 그 셔츠를 매우 좋아해서 자주 입었는데 결국 낡아서 몇 년 동안 옷장에 처박혀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안 좋아졌고 Love Life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 그는 정말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어. 어느 날 옷장 정리를 하면서 오래된 옷들을 치우다가 그 셔츠를 발견하게 됐어. 근데 놀랍게도 이 셔츠 문구가 Low Life라고 쓰여 있는 거야. 예전과 똑같은 그 스타일로. 그에게 셔츠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물어봤더니 Love Life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셔츠를 보여줬을 때 우리 둘 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 그 셔츠에 Low Life라고 쓰여져 있던 적은 결코 없었다고 맹세해. 내 남자친구한테 왜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쓰인 셔츠를 사주겠어? 마치 이건 내 전 남자친구의 못된 성격이 그 셔츠에 나타난 다른 평행세계로 넘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 9번째 이야기. 70년대 초에 내가 12살이었는데 아빠가 금요일에 집에 와서 다음날 킹스 아일랜드라는 새로 개장한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더라고. 나는 친구 크리스를 데려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본인 입장권을 살 수 있으면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전화기를 들었더니 다이얼 톤이 울리지 않더라고. 그리고는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나 크리스인데 내일 같이 킹스 아일랜드에 갈래? 라고 하는 거야. 난 오마이갓! 크리스 너야? 나 지금 너한테 전화해서 그걸 물어보려던 거였어. 아빠랑 내일 킹스 아일랜드에 같이 가는데 너한테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한테 전화가 온 거라니까? 전화벨은 울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둘이 동시에 전화를 걸어 정확하게 같은 것을 물어본 거야. 희한하지? 10번째 이야기. 내가 대학생 때 하드뉴스와 소프트뉴스를 다루는 저널리즘 수업을 들었었어. 우리 과제 중 하나가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 한 분의 부고를 알리는 부고문을 쓰는 거였지. 교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해 쓰라고 하셨는데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 중 한 분을 선택해서 쓰라고 했어.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 살아계셨고 이 과제가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마감일 바로 전날까지 미뤄놨었지. 급하게 쉬운 대상을 찾기 위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살아계시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좀 물어보게 됐어. 우리가 할아버지의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중에 엄마는 할아버지가 다니셨던 회사 이름 중 하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계신 곳 시간으로는 밤 10시 30분이었는데도 엄마는 할아버지가 아직 깨어 계실 테니 그 질문을 하기 위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하셨어. 전화는 할머니가 받으셨고 엄마와 내가 할아버지 부고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숨을 멈추시고 의식을 잃으셨다는 거야.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며 당황하셨고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할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 엄마는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할머니와 통화를 이어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어. 놀랍게도 내가 쓴 그 과제용 부고문이 실제 할아버지의 부고문으로 사용되게 됐지. 그 타이밍이 너무 신기해서 지금 생각하면 소름 돋는 일이었어. 11번째 이야기.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아침부터 진짜 꼬이는 하루였어. 물 마시려다가 유리컵을 깨고 차에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길에 난 차 사고 때문에 수업에 한참 늦었지. 다행히 나는 전혀 다치진 않았어. 학교에서는 테러로 비행기가 폭파되어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추락하면서 비행기 날개가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렇게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돌아왔지.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룸메가 나한테 오늘 수업 안 가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오늘 토요일이라고 말하자 룸메는 오늘이 금요일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내가 깬 유리컵이 멀쩡하게 올려져 있더라고. 그리고 그 학교 가는 길에서 어제와 똑같은 차 사고 장면을 봤어. 그날 내내 비행기 소식을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 일도 없더라고. 이상하게 평범한 하루가 되었지. 다음날 뉴스를 보다가 비행기 테러범이 체포되는 걸 봤는데 혹시 그날 하루를 누군가 되감아서 그 테러범을 막은 거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만 시간이 리셋되지 않은 건 아닐까 싶었어. 정말 미친 일이었지. 정말 대단한 영화 소재가 될 것 같지 않아? 시간을 되감아 재난을 막지만 주인공만 시간과 함께 되감아지지 않고 어떻게든 일을 멈추려고 하다가 악당이 되어버리는 이야기 같은 거 말이야.
첫 번째 이야기. 나는 한때 사람들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팔아넘기는 회사에서 일했었어. 약 600만 개의 리드를 모아놨었거든. 나는 퇴사하는 날 그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버렸지. 속으로는 다음날 그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 두 번째 이야기. 사실 이건 해킹이 아니었어. 학교 IT 부서가 게을러서 주 계정 비밀번호를 배치 스크립트에 그대로 적어놓은 거야. 호기심에 들어가 봤더니 선생님들의 월급, 학생들의 이름, 주소, 그리고 사회보장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가득하더라고. 난 그 순간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나왔어.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실수로 이더리움 멀티서명 지갑에 커맨드 라이브러리를 망가뜨렸을 때야. 내 실수로 상당한 금액, 아마도 이더리움 수백 개가 영원히 사라져버렸어. 네 번째 이야기. 채팅방이 유행할 때 얘기야. 채팅방에서 어떤 남자를 지켜보다가 내가 14살 소년인 척하면서 그에게 약간 야한 사진을 다운로드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어. 그가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자마자 나는 그의 전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어. 내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로 그의 컴퓨터 전체 구조를 볼 수 있었고 윈도우 커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모든 것이 준비되자마자 그의 커널을 삭제했어. 아쉽게도 그 당시 사용했던 도구들은 모두 잃어버렸지만 그런 날들은 정말 흥미진진했어. 인터넷에서 악질들을 잡아내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지. 다섯 번째 이야기. 몇 년 전에 나는 오래된 한메일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큰 관심이 있었고 그 계정들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에 접속하곤 했어. 체인 이메일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대략 100개 정도의 계정이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대량으로 보관했어. 왜 그랬을까? 아마도 심심함? 관음증? 그리고 너무 많은 여가 시간의 혼합 때문이었겠지. 그건 나를 해커 같은 느낌이 들게 했어. 그런데 가끔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지. 어느 날 어떤 남자의 페이스북을 접속했는데 그곳이 몇 년 동안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됐어. 그건 마치 버려진 집을 발견하는 느낌이었지. 수많은 알림과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있었어. 메시지 목록의 최상단에는 그와 꾸준히 연락하던 여자의 메시지가 있었어.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았지만 처음엔 그녀가 스토커거나 헤어지고 더럽게 구는 전 애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매우 개인적인 것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 그러나 그녀의 메시지는 대부분의 자신의 일상 업데이트와 그에게 돌아오라는 애원이었어. 가끔은 메시지가 조금 이상해져서 그녀가 바람 속에서 그의 존재를 느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 조사해보니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더라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참 흥미롭더라. 그날 경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취미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 여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이온 A씨라는 신비한 웹사이트가 있었어. 그건 미스테리한 스플래시 페이지와 카운트다운 타이머 그리고 빨간 점으로 가득한 지도를 특징으로 했어. 이 특이한 사이트는 인터넷 전체의 주목을 받았어. 초기에 나는 그 사이트에 침투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게 그저 장난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지. 나는 그걸 그냥 두기로 결정하고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기로 했어. 카운트다운이 끝나가던 중 사이트 관리자는 몇몇 해커들이 침입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랑하면서 대대적인 발표를 하더라고. 그 자랑스러운 말투는 유치해 보여서 나는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였어. 그때 나는 다른 해커들과 디지털 회의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서버에 침투하는 방법을 함께 찾았어. 우리는 그의 페이지를 조금 수정해서 그를 조롱하려 했지.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서버는 굉장한 트래픽에 시달렸어. 마치 DDoS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 혼란 속에서 나는 서버에서 불필요한 스크립트를 삭제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의 조급함에 서버의 주요 파일 중 일부를 실수로 삭제해버렸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고 바로 연결을 끊었어. 우리는 그를 한동안 더 놀려먹으려 했는데 그 후로는 그러지 못했어. 이건 나의 가장 자랑스럽지 않은 실수 중 하나야.
7번째 이야기. 웹사이트를 통해 해킹 일을 맡게 됐어.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해킹한 아이의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했거든. 그 아이의 컴퓨터에 접속했을 때 내가 발견한 건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을 검색하던 기록이었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지. 8번째 이야기. 사실 해킹은 아니었지만 난 예전에 디아블로2의 사용자 계정 정보와 CD키를 훔칠 수 있는 트로이 목마를 개발했어. 나중에 이 정보를 이베이에서 꽤 좋은 가격에 팔았지. 사용자가 채팅방에 있을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서 트로이 목마의 다운로드 링크를 스팸으로 보냈고 감염된 사용자는 이 메시지를 볼 수 없게 했어. 이 방법은 너무 효과적이어서 블리자드가 공식 사이트에 경고 메시지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난 무서워졌고 난 쫓아오지 못하게 호스팅 사이트를 바로 내려버렸어. 9번째 이야기. 유명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서 결제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하루에 $1,000씩 해외 계좌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마치 영화 속 범죄자처럼 모든 세금 지불금의 2%를 챙길 계획이었지. 한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던 차에 다음날 내가 아는 사람이 비슷한 짓을 해서 더 작은 브랜드에서 체포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꿨어. 결국 몇 년 더 그 회사에서 사기치지 않고 더 일했지. 10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호기심으로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침투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도해봤어. 그 프로그램이 끌어내는 네트워크 정보 메타데이터 실제 문서들의 양이 정말 무서웠고 처리 능력 때문에 내 컴퓨터가 과열되기까지 했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프로그램을 중단했지. 2010년에 HP 노트북으로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지문 탐색 프로브를 실행해본 적이 있다면 과열될 수 있는 위험을 잘 알 거야. 11번째 이야기. BTC와 다른 암호화폐가 활발히 거래되던 때 어떤 클라이언트의 동료로부터 비트코인 몇 개를 훔치라는 제안을 받았어. 그의 지갑에 접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 순수한 호기심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코인을 모았는지 살펴봤는데 수많은 작은 거래와 그 거래에 첨부된 링크들이 있더라고. 하나를 클릭해봤는데 불법적인 콘텐츠로 가득 차 있었어. 나는 바로 내가 일하던 사람에게 그 동료의 문제점을 알렸고 사태를 당국에 신고했어. 이런 것들을 접하면 정말로 마음이 상하더라고. 12번째 이야기. 내가 예전에 참여했던 카운터 스트라이크 램파티를 생각나게 하네. 장난으로 네트워크에 넷센스 스크립트를 실행시켰어. 그 결과로 플레이어들 화면에 행운을 빈다나 내 뒤에 있다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어. 파티 주최자는 결국 게임을 일시 중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 기능을 끄는 방법을 알려줬어. 재미있는 건 나를 포함한 15명 정도의 플레이어들은 이미 그 기능을 끄고 있었지. 이 작은 장난은 몇몇 부당한 승리를 가져왔고 나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눈길이 갈 때쯤 조용히 나가기로 했어. 아무래도 내 장난에 너무 떠들썩했나 봐. 그 일은 엔지니어링과 정보보안 분야에서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 13번째 이야기. 중학교 때 나는 VNC를 사용해서 학교 컴퓨터를 해킹했어. 수업 시간에 나는 빈 컴퓨터 실험실로 몰래 들어갔고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 앵그리 IP 스캐너라는 멋진 도구를 사용했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VNC는 다른 사람의 PC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연결하자마자 화면에 수많은 비디오가 플레이되는 것을 발견했어. 아마 교사나 관리 직원 중 한 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거야. 14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때 나는 KNA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 정보 및 성적 시스템의 로그인 자격 증명을 획득했어. 나는 그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에 액세스할 수 있었어. 성적, 주소, 사회보장 번호 등등. 15번째 이야기. 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나는 스팸 트리오의 일원이었어. 우리는 제휴 콘텐츠로 가득 찬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링크를 곳곳에 스팸했지. 우리는 AOL 채팅방을 타겟으로 시작하여 주당 각자 $3,000를 벌었어. 우리의 야심이 커져가면서
AOL을 넘어서 확장했고 이로 인해 월간 수입이 3만 달러에 달했어. 그러나 당국이 파트너의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 그들은 나를 잡아가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발생한 후 나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어. 왜냐면 나는 당시에 17살이었거든. 16번째 이야기. 친구와 나는 프랑스 아동 중심의 채팅 사이트인 코코챗이라는 곳에 계정을 만들고 9살짜리 소녀처럼 행동해봤어. 놀랍게도 우리의 가면과 대하려는 여러 불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특히 한 사람은 거의 매일 우리와 연락했어. 우리는 그에게 키로거나 트로이 목마를 보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했어.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순수한 혐오감과 공포로 인해 그 생각을 포기해야 했어. 17번째 이야기. 나는 10대 때 컴퓨터에 꽤 능숙했고 해킹에 손을 대기도 했어. 호기심에 학교 네트워크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웃기게도 스쿨 마스코트 공구였어. 이게 진짜 보안 조치인지 아니면 장난인지 모르겠더라고. 18번째 이야기. 나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해야 했을 때였어. 나는 흐릿한 보안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컴퓨터 개선 기술을 사용하여 그것을 4K 품질로 변환했어. 수많은 방화벽을 우회하기 위해 열심히 타이핑한 끝에 나는 결국 나사에 접근하여 지구가 실제로 둥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19번째 이야기. 나는 다양한 금융기관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취약점에 관한 수많은 버거 보고서를 제출했어. 인증 프로토콜 우회나 공식 통신 모방과 같은 건 말이야. 하지만 매번 내 보고서는 모든 것이 의도대로 작동 중이라는 응답으로 무시되었어. 이제 나는 시스템 보안에 대한 건 꽤 의심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지. 20번째 이야기. 한 번은 중국 컴퓨터를 구입했었어. 이전 사용자는 아마도 접속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듯 저렴했지. 그 컴퓨터에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 방어를 통과하여 그 깊숙한 곳에 접근했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어. 다크웹의 주소들이 나열된 파일들이 있었거든. 더욱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격증명을 도용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무언가를 훔치는 행위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게 된 거였어. 그 순간 나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기로 결정했어. 이 경험은 무심코 발견한 비밀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일이야. 21번째 이야기. 내가 대학 시절 도미토리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서 원인을 알기 위해 한번 스니퍼를 돌려봤어. 그리고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도미토리의 컴퓨터 절반이 SQL 슬래머 웜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 믿기 힘들겠지만 그걸 구글링하고 싶진 않을 거야. 22번째 이야기. 다운로드가 대세였던 시절 내가 직접 구입한 부품으로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특히 새로 결혼한 엄마와 그 남편에게 숨길 것이 없다고 믿었지.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어.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내가 봤다는 동물 비디오에 대해 직접 물어봤어. 나는 정말 당황했고 그런 컨텐츠는 절대로 보지 않았다고 단언했어. 그런데 내가 일반 비디오를 다운로드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여자와 말이 나오는 포르노 비디오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P2P 다운로드를 믿지 않게 됐지. 23번째 이야기. 고등학생 때 스크립트 파일 안에 숨겨진 루트 관리자 비밀번호를 발견했어. 이걸 이용해 학교의 출석 및 성적 소프트웨어인 인터그레이트 프로에 접근했지. 더 조사하다 보니 네트워크에 비상접근하기 위한 다이어린 모델을 발견했어. 내가 교장 선생님께 더 나은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했을 때 그는 그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 2000년쯤이었는데 그때는 사이버 보안이 큰 관심사가 아니었거든. 나는 집에서 내 성적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응답했어. 그 결과로 나는 고3만 들을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고2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기술 지원 역할을 했었다니까. 24번째 이야기.
나는 나를 해커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에 나는 비공개로 설정된 마이스페이스 페이지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URL을 약간 수정하면 원하는 모든 비공개 프로필을 볼 수 있었지. 2005년에는 IT 기술의 천재가 된 기분이 들었었어. 25번째 이야기. 이건 해킹이라기보다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는 것 정도였어. 나는 최근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녀가 나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 26번째 이야기. DSL이 대세를 이룰 때 내가 ISP 내부 네트워크를 뒤져 파일 공유를 찾아볼 수 있었어. 이건 IRC의 시절이었지. 전통적인 해킹 기술 대신 IP 범위를 입력하면 모든 IP를 스캔하면서 뭐가 공유되고 있는지 물어봤어. 거기서 나는 이상한 음악과 가끔 TV쇼나 영화를 발견했지. 그 당시 빠른 DSL은 아마 10MB 정도였는데 오늘날의 기준에 비하면 꽤 느린 것 같아. 27번째 이야기. 약 30년 전에 나는 한 회사에서 IT 업무를 맡고 있었어. 나는 한 동료를 좋아했는데 그녀는 나에게 무심해 보이더라고. 나중에 그녀가 회사의 CFO와 퇴근 후 자주 만나는 것을 알게 됐어. 호기심에 그들의 컴퓨터 활동을 은밀하게 모니터링 해봤지. 그 결과 그들 사이의 불륜을 발견했어. 그는 결혼한 남자였고 그녀는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했어. 그녀는 이미 그 CFO로부터 $20,000를 갈취한 상태였고 앞으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녀의 매력과 대담함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눈이 멀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지. 그러나 그에게는 일이 빠르게 약화됐어. 그는 직장을 잃은 뒤 이혼을 했고 그녀는 교묘하게 그를 몰아넣어 불법 약물 소지로 체포되게 만들었어. 그녀와 관련된 증거는 없더라고. 그건 불공평한 것 같아서 나는 경찰에게 캡처한 그녀의 메시지를 익명으로 전달했어. 그녀가 직장에서 체포되는 걸 보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지. 내 상사들은 나에게 질문했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 아무도 나의 기술적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 내가 이미 감시 소프트웨어를 전부 제거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놨거든. 28번째 이야기. 우리 학교는 꽤 단순한 아이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사용자 이름은 알파벳 순으로 생성되고 비밀번호는 예측 가능한 숫자 패턴을 따랐지. 예를 들면 아담 에임스라는 사람은 아담 에임스 0001이라는 사용자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지. 더 걱정되는 부분은 모든 학생이 클라우드 서버에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것이야. 이 말은 누구든 학생의 파일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나 자신은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몇몇 친구들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들의 숙제 폴더를 삭제했어. 결국 이런 장난 때문에 약 30명의 학생들이 학기를 낙제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 학교는 그들의 보안 시스템에 뚜렷한 결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20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변경하여 합격시켰어.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결국 학교의 시스템에는 두 가지 큰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지. 29번째 이야기.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해킹은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의 시스템을 백업하고 재설치하는 일상적인 작업 중에 뜻밖의 것을 발견하곤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의사는 여성의 하이힐 사진을 엄청나게 모아놨고 회계부서에 있는 한 여성은 직접 찍은 고양이들이 교미하는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실제로 해킹에 손을 대본 건 그때 한 번뿐이었어. 어떤 녀석의 개인정보를 차근차근 모아서 결국 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터뜨렸거든. 그 녀석이 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내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거야. 그녀까지 속아서 그와 며칠 동안 몇 번이나 만나기까지 했어. 그런데 그 녀석 대학 시절의 친구였는데 언제나 그에게 뭔가 수상한 게 있다고 느꼈었어. 그의 속임수를 발견하자마자 나는 둘과의 관계를 즉시 끊어버렸지. 30번째 이야기. 사실 나는 해커는 아니고 그저 평범한 IT 기술자야. 내가 본 은행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항상 놀라워. 여러 은행에서 일해봤는데 그들의 시스템이 아직도 작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일부 서버는 무려 20년이 넘었고 제대로 된 재난복구 솔루션도 없고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서버들이 고장나면 우린 정말 당황하게 되지.
한 번은 이베이에서 똑같은 서버를 급히 구입해서 런던으로 밤새 보내야 했고 다른 때는 여러 실패가 이어져서 거의 확실히 1천만 달러의 거래 손실을 초래했어. 그 사건 때문에 해고되지 않은 게 놀랍기만 해. 오래된 솔라리스 A 서버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 혼란을 초래한 건 나의 책임이었거든.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잊혀였던 서버를 발견했을 때야. 비즈니스 부분을 팔고 났더니 새로운 소유주들이 90년대 구식 오픈 BSD3 서버를 발견하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 은행을 몇 년 전에 떠날 때까지도 오래된 레드해트 서버와 IBM 파워4 서버가 운영되고 있었어. 그건 10년 넘게 보안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지. 여기서 보안은 마치 낯선 개념처럼 느껴졌어. 특히 모바일 뱅킹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부주의하게 기밀코드와 비밀키를 공공도장소에 노출시키곤 했지. 한때 나는 두 모바일 뱅킹 앱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알고 있었어. 해커들이 모든 종류의 민감한 정보와 카드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결함이었거든. 더욱이 이런 문제를 은폐하는 문화가 만연했어. 침해 사실은 규제 기관에 알리지 않고 내부 고발자들은 탄압받았지. 내가 일했던 한 은행은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사무소를 설립한 뒤 문서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분석해야 하는 젊고 절박한 졸업생들을 고용했어.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보였지. 실제로 돈 세탁을 탐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어. 특히 소규모의 회사들은 더욱 취약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지. 몇몇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훔치고 그것을 다크웹에서 판매하는 것은 놀랄 정도로 쉬워. 단 몇 달러로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살 수 있다니까. 첫 번째 이야기. 우린 3개월 된 강아지가 있었어. 어느 날 눈에 흙이 들어갔는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눈을 반쯤 감고 있더라고. 그게 엄청 불쌍해 보여서 다른 때보다 간식을 많이 줬어. 이후로 내가 뭔가 먹을 때마다 그 녀석은 눈을 깜빡이며 아픈 신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윙크질이 끝나지도 않더라고. 집안의 다른 가족들이 부를 땐 눈을 정상적으로 뜨는데 나한테 간식을 얻을 때만 다친 눈 연기를 하는 거였다니까. 참고로 그 강아지의 출신은 길에서 주워온 잡종 유기견이었어.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있는 새는 전자기기의 배터리를 훔쳐. 리모컨, 면도기, 화재 경보기 뭐든 말만 해봐. 그 배터리를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훔쳐서 모아둔 뒤에 그걸 발견한 나를 보며 쓰러질 듯이 웃고 춤춘다니까. 앵무새들은 정말 작은 악마들 같아. 그런데도 난 그 녀석들을 사랑해.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는 닥스훈트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간질이 있는 엄마가 발작을 할 때마다 알아챘어. 엄마가 발작을 시작할 때면 엄마 주위를 계속 돌면서 짖더라고.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그 녀석도 간질이 생겼지만 그 녀석은 오래 산 편이야. 우린 서로를 도왔고 그 녀석은 17년 반 동안이나 살았어. 아, 오늘따라 그 녀석이 정말 보고 싶네. 참고로 그 녀석은 훈련 한번 시켜본 적이 없는 개였어. 네 번째 이야기.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차고 위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내 동생 침대에서 자고 있는 우리 강아지를 볼 수 있었어. 그 녀석이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집으로 들어가면 그 녀석이 거실 소파 뒤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자고 있었다는 표정을 짓더라고.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 집 어항 안에는 영리한 가재가 한 마리 있었어. 어느 날 그놈을 보니 먹이를 동굴 안으로 가져가서 먹은 후에 남은 먹이를 동굴 입구 앞에 놓는 거야. 그리고 그걸 먹으러 오는 물고기를 공격하더라고. 먹이를 비축해서 더 좋은 먹이를 낚는 거였어. 이제 그 녀석은 자신만의 가재 어항 안에서 지내.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 집 개들 중에 한 마리는 문을 열 줄 알아. 근데 다른 한 녀석은 돌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더라고. 우리 집 녀석들은 정말 랜덤하다니까. 일곱 번째 이야기.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나는 언제나 장난스럽게 투덜거리면서 그 일을 하곤 했어. 근데 우리 집 강아지가 누워있을 때 내가 부르면 내가 했었던 것처럼 투덜거리듯이 낑낑대는 거야.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좀 무서워. 여덟 번째 이야기.
우리 집 고양이 2마리가 합심해서 부엌 찬장에 있는 버터통을 떨어뜨렸었어. 두 녀석은 그걸 밖으로 끌고 나가 어찌어찌 뚜껑을 열고 버터로 뷔페 파티를 열었더라고. 9번째 이야기. 우리 집엔 개가 2마리 있는데 그 녀석들은 다른 한 녀석이 가진 장난감이나 뼈다귀를 뺏고 싶을 때 앞문으로 가. 그리고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짖는 거야. 그러면 곧 다른 개가 와서 같이 짖어줄 때 얼른 뛰어가서 장난감을 훔쳐 달아나더라고. 이건 똑똑하다기보단 무슨 사기꾼 같아. 10번째 이야기.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은 차고 빼고는 마당에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어. 그리고 우리 개는 마당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우리가 그 녀석을 부르면 그 녀석은 집 밖에서 놀다가 이웃집의 뒷마당으로 가서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마치 나 여기 계속 있었어 라는 듯 뒤쪽에서 앞으로 걸어왔어. 그 녀석이 몰래 밖에서 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번은 동네 주변을 걸어다니다가 우연히 밖에서 나한테 딱 걸린 적이 있었어. 되게 앙큼한 녀석이라니까. 11번째 이야기. 아침마다 나는 항상 과일을 먹는 편이야. 주말마다 과일을 싸게 판매하는 시장이 있어서 사과 한 상자를 사게 됐어. 너무 많이 사서 냉장고에 다 안 들어가길래 식탁 옆에 사과 봉투를 쌓아두었지.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내 침대 옆에 사과가 놓여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며칠 동안 우리 개는 아침에 일어나서 봉투에서 과일을 꺼내 내 침대 옆에 놓던 거였어. 과일이 다 떨어질 때까지 2주 정도 계속 하더라고. 하는 짓이 너무 귀여워서 감동받았는데 동시에 마음 한편에선 씨발 뭐지? 라고 생각했어. 12번째 이야기. 우리 집 고양이가 하품할 때마다 난 손가락을 입에 넣는 장난을 자주 쳤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고양이의 당황한 표정을 보는 게 웃기긴 하잖아. 어느 날 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우리 고양이는 내 무릎에 앉아 있었어. 그러다가 난 졸려져서 하품을 했지. 그런데 그 녀석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발을 뻗치더니 그 발을 내 입에 완벽하게 넣었어. 우연인지 고의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의 능글맞은 표정을 보니 고의 같아. 13번째 이야기. 우리 고양이는 인터넷을 끄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어. 아니, 이미 그 녀석은 TV 뒤쪽으로 가서 선들을 만지면 우리 모두가 미쳐 날뛰는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하느라 그 녀석에게 관심을 안 줄 때면 그 녀석은 그냥 라우터를 뽑아버렸어. 그 녀석은 스스로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거야. 14번째 이야기. 우리 집 개는 내 발신자 번호를 알고 있어. 때때로 내가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할 때면 우리 집 전화기는 내 발신자 번호를 음성으로 들려주거든. 우리 집 개가 짖는 경우는 내 전화번호가 들렸을 때야. 엄마가 집에서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을 때도 그랬는데 다른 전화가 올 때는 안 그러더라고. 내가 집에 있을 때 전화해봤는데 그 녀석은 그냥 나를 바보처럼 쳐다보더라. 그리고 우리 개한테는 먹이와 물 전용으로 2개의 그릇이 있어. 물그릇에 차가운 얼음을 넣어주면 곧 얼음을 입으로 집어서 먹이 그릇에 넣더라고. 아마도 고체는 먹이 그릇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15번째 이야기. 우리 개는 크리스마스 명제를 정말 이해하고 있어. 11월이 되면 그 녀석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될 자리에 미리 앉아있지. 트리가 세워지면 옆에 누워서 울고 선물이 생기면 그걸 우리에게 가져오곤 해.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여는 걸 좋아하거든.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5시쯤에는 모두를 깨우려고 시도하고 7시쯤 되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해. 진짜 놀랄만한 건 그 녀석이 선물을 열 때 마치 대여섯 살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새 장난감이나 간식을 얻으면 잠깐 동안 신나게 놀다가 다음 선물을 찾아다녀. 어느 때인가 우리가 그 녀석에게 줄 선물이 별로 없었는데 대신 내 선물을 훔치더라고. 16번째 이야기. 우리 개는 정말 바보 같아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똑똑한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내 배달 음식을 훔쳐 먹으려고 여러 번 날 속였었어. 그놈은 규칙을 잘 알고 따르는 편이지만 내 눈을 피할 정도로 적당히 똑똑하지. 아무튼 인도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그놈은 내 눈을 피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만두 하나를 낚아채서는 마당으로 도망쳐서 먹거나 묻어뒀어. 그놈은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면 내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걸 배웠다니까. 17번째 이야기. 우리 고양이는 욕조에 물 채우는 법을 알아냈어. 배수구를 막고 물을 틀면서
물이 차오르는 걸 지켜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몇 주 동안이나 혼자 끙끙대며 고민했었어. 18번째 이야기. 어느 날 우리 아빠는 생활이 힘들어져서 내 아파트로 이사 왔었어. 아빠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데 귀가 잘 안 들려서 야구팀을 열성적으로 응원할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모를 거야. 어느 이른 저녁에 나는 밤에 일해야 해서 잠들어 있었는데 아빠는 응원하던 팀이 점수를 얻었는지 너무 기뻐서 정신줄을 놓고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 그래서 나와 내 옆에서 같이 자던 고양이 마이크가 잠에서 깼어. 나는 그냥 눈을 감았지만 마이크는 그럴 생각이 없었나 봐. 거실로 걸어간 것 같은데 곧 아빠가 "아, 미안, 조용히 할게"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마이크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올라와 함께 잠들었어. 마이크는 3살 정도일 때 동물 구조단체에서 입양했었어. 원래 이름은 마이카였지만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마이크나 마이키라고 줄여서 불러. 19번째 이야기. 우리 집 고양이는 냉장고 여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어. 그리고 같이 키우는 개는 그 녀석에게 음식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지. 그래서 고양이가 개에게 음식을 나눠주려고 냉장고를 열더라고. 난 우리 집 동물 녀석들이 은근 나라는 인간을 지배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 녀석들에게 저항하려고 하면 더 안 좋아질 테니까. 20번째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였는데 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개를 차고에 두곤 했어. 어느 날 그 녀석은 어디선가 오래된 차고 문 열쇠를 찾아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아냈어. 그 문 열쇠는 문 옆에 놓인 화분에 묻어두었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 개는 차고 문이 열릴 때까지 화분을 만지작거렸지. 문이 열리면 이웃집 개와 만나서 거실에서 신나게 놀았어. 그 이웃집 개도 이웃집 차고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알아냈거든. 오전 수업만 하던 어느 날 운 좋게 녀석이 나가는 걸 보고야 말았지 뭐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고 우리 개가 그 방향으로 오는 걸 봤어. 그 녀석의 코에 흙이 묻어 있었고 바닥에도 흙이 있었지.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추리해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 21번째 이야기. 우리 고양이 중 한 마리는 문의 약점을 체계적으로 찾아보고 있었어. 벽에 걸린 열쇠를 흔들어대면 그 소리가 문을 열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얘가 마침내 볼트 하나를 그 작은 발로 움직여 잠금을 풀어버렸어. 만약 그 녀석이 문 손잡이를 돌릴 수 있다면 벌써 도망갔겠지. 그리고 다른 고양이 중에 한 뚱뚱한 녀석은 나의 발 위에 누워서 알람 시스템을 만들었어. 가능한 한 항상 그의 발로 내 발을 만지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그 녀석이 자고 있더라도 내가 그를 건드려서 깨우게 되는 거지. 그러면 혹시 밥이라도 줄까 기대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22번째 이야기. 똑똑하다기보단 걱정스러울 정도로 계산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애 얘기야.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고양이들에게 줄 간식 선물을 포장하고 있었어. 난 그런 사람이거든. 새 남자 고양이들은 별로 소란스럽지 않았는데 엠버라는 공주님은 지금 바로 그 간식을 원했어. 물론 그 녀석은 고양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 그래서 나는 엠버에게 평소에 주던 간식 하나를 줬고 선물들은 다시 치웠어. 엠버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 여기서 엠버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은 절대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 먼치킨 종이라 작은 다리로는 너무 높아서 그 녀석은 보통 아래층을 점령하곤 했거든.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 눈을 떠보니 바로 내 앞 책장 위에 엠버가 앉아있더라고. 왜 위에 있고 어떻게 내 책장에 올라갔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 녀석과 눈을 마주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엠버는 손가락을 펴고 내 액션 피규어 하나를 팍 쳐서 책장에서 떨어뜨렸어. 난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그 녀석은 또 하나 팍, 또 하나 팍 하고 피규어들을 차례로 쳐서 떨어뜨려 버렸어. 세 번째가 되자 나는 뭘 하려는지 의도를 파악했고 놀라서 엠버에게 크게 소리쳤어. 그랬더니 엠버는 책장에서 뛰어내려 내 방을 나가더라. 이것이 고양이도 하늘 품고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어. 23번째 이야기. 내가 컴퓨터로 밤 늦게까지 일할 때 우리 개는 주방에서 자는 걸 좋아해. 내가 일하는 자리가 주방 근처에 있거든. 그 녀석은 주방 불빛에 짜증날 때마다
커튼 뒤로 가서 눈을 가릴 수 있는 눈가리개를 만들어 쓰더라고. 그 눈가리개를 눈에 딱 맞게 만들려고 몇 번이나 뒤적거린다니까. 24번째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엄청나게 똑똑한 킹 찰스 스파니엘 종의 개가 한 마리 있었어. 그 개는 놀랍게도 수십 개의 단어들을 배우더라고. 그래서 그 녀석에게 특정 사람을 찾아가거나 특정 방에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거나 15개의 다양한 장난감 중에서 특정한 것을 하나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었어. 이 개는 고슴도치를 가져와서 아빠 사무실에 가져다 놔 와 같이 그 요소들을 조합한 상세한 명령도 따랐어. 말하자면 녀석은 놀라운 천재기였어. 이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사람 모양의 작은 봉제 인형이었어. 우리는 그걸 그 녀석의 아기라고 부르곤 했지. 그 녀석은 그것과 함께 씨름을 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족이 모여 영화를 볼 때 그것을 바로 옆에 두곤 했어. 그 1년 후쯤부터 그 장난감은 조금씩 닳기 시작해서 엄마는 그것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어. 걔를 놀라게 하기 위해 엄마는 기존 아기 인형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것을 등 뒤에 숨겼어. 걔 이름이 코요테인데 엄마는 코요테라고 외치곤 방 중앙에 서 있었어. 그 개가 예상대로 방으로 달려 들어왔을 때 엄마는 아기 인형은 어디에 있어? 아기 인형 찾아와봐 라고 말했어. 모두들 그 녀석이 장난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나서기를 기대했지. 그 녀석은 과거에 비슷한 일을 했었으니까.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코요테는 쓰레기통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 작은 발로 쓰레기통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거야. 그 녀석은 가벼워서 그걸 여는 건 무리였지만 그 의도는 확실했지. 결국 코요테는 2개의 아기 인형을 가지게 되었어. 꾀가 많으면 재물이 온다더니 이 녀석이 그렇다니까. 25번째 이야기. 나에겐 2마리의 말 레드와 미키가 있어. 그 녀석들의 자리는 마당 옆쪽에 나란히 놓여 있는데 울타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영리한 말이라면 옆 펜스의 건초를 훔칠 수도 있는 간격이었지. 언젠가부터 미키의 건초가 줄어있다는 걸 깨달았어. 레드의 짓이었지. 레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 미키의 건초를 훔칠 수 있다면 미키도 그 녀석의 건초를 훔칠 수 있을 거라고 깨달은 것 같았어. 그래서 레드는 미키가 자기 사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자신의 건초를 가져와서 안전한 곳에 놓았어. 그런 다음 미키의 건초도 가져와서 안전한 곳에 놓았지. 그리고 레드는 조용히 2 뭉치의 건초를 먹었어. 결국 우리는 건초 그릇을 모두 옮겨야 했어. 26번째 이야기. 우리 개는 화재 경보기를 무서워해. 그 녀석은 토스터기에 토스트가 타면 알람을 울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 그러자 그 녀석은 토스터기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더라고. 결국 빵봉지 소리가 토스터기 소리 전에 난다는 것도 깨달았어. 그래서 그 녀석은 그 소리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 주전자를 켜면 빵봉지 소리가 잇따른다는 것도 깨달았더라고. 이제 그 녀석은 주방에 가서 주전자를 켜고 빵봉지를 여는 시간을 알아냈어. 그 녀석만 기억하는 공포스러운 스케줄이었던 거지. 그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해. 우리 집에서 화재 경보기는 겨우 1~2번 울렸을 뿐이지만 그 녀석은 그걸 너무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 개가 진짜 똑똑한 건 아닐지 몰라도 그건 꽤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이제 그 녀석을 소리에 무서워하지 않게 훈련시키는 중이야. 27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키우던 개에 대한 얘기야. 우리 개가 소파에 올라가더라고. 아니야, 소파에 올라가면 안 돼. 내 방석에 가서 누워. 라고 했지. 개는 곧 방을 나갔어. 잠시 후 그 녀석은 자기 방석을 가지고 나타나더니 소파에 휙 던졌어. 그리고 소파에 올려진 방석 위에 휙 올라가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이건 인정. 28번째 이야기. 우리 고양이는 같이 키우는 앵무새 마멀레이드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익혔어. 마멀레이드는 고양이 언어로 따라하기 어렵지 않은 이름이거든. 마멀레이드. 29번째 이야기. 우리 개는 가끔 바닥에 똥을 싸놓고 내 남편 속옷을 그 위에 그냥 덮어놓곤 했어. 고양이 간식 봉지를 훔쳐서 홈시어터 뒤에 숨겨놓기까지 했지. 게다가 비행기 탈 때는 탑승용 계집 안에서도 도망쳐서 자기 짐 앞에 서서 산책하자는 듯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우리 개는 진짜 개개끼이자 귀여운 아기인 것 같아. 30번째 이야기. 우리 고양이는 내 주의를 끌기 위해 내 팔을 껴안는 걸 터득했어. 내가 뭔가를 2번 톡톡 두드리면 거기로 오라는 것도 알더라고. 언제나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건 내가 안아주고 밥을 주니까 그런 것 같아.
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전에는 길고양이였는데 이제는 실수로 문을 열어도 밖으로 절대 안 나가더라고. 31번째 이야기. 나는 어린 시절에 고양이와 개를 키웠어. 밖으로 나가는 개 문에는 잠금 장치도 있었는데 그 고양이는 문을 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그는 것까지 깨우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개를 밖에 두고 잠그곤 했어. 그 개가 좀 겁이 많은 성격이라 고양이가 문 앞에 있으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무서워하더라고. 32번째 이야기. 걱정될 만큼 똑똑한 건 아니지만 성가시고 웃긴 녀석이 있었어. 언제부터인가 우리 강아지가 내 엑스박스에 다가와서 그 엑스박스 버튼을 코로 톡 건드렸어. 그리고 불빛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나기만 기다렸다가 기계가 켜지면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 자리를 뜨더라고. 몇 달 동안 나는 퇴근하면 액박이 켜져 있는 걸 봤는데 꺼놓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했어. 나중에 내 약혼자가 켜놓은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액박 소리를 듣고 다가가 봤더니 그 녀석이 거기서 자리를 뜨고 있더라고. 이후에 내가 보는 앞에서도 그걸 하기 시작했어. 그냥 나한테 주목받고 싶었던 것 같아. 33번째 이야기. 어느 날 우리는 어떤 친구의 개를 돌봐주고 있었어. 일하고 와서 보니 현관문 앞에 흙더미가 있더라고. 개는 평소와 다르게 현관에 엎드려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지. 범인은 분명 이 녀석이었지만 어디서 그 흙을 가져왔는지 알아내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지하실 선반 위에 있던 오래된 화분을 찾아냈는데 흙은 모두 현관문 앞에 쏟아져 있었고 화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자리에 돌아와 있더라고. 34번째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강아지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녀석은 고양이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결국 고양이가 들어가면 그 녀석이 달려와 짖다가 내가 쳐다볼 때까지 내 발을 톡톡 건드리고 부엌 앞에 가서 꼬리를 말고 삐져 있어. 고양이가 긁으면 안 되는 가구를 긁을 때나 울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지만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 35번째 이야기. 우리 고양이는 침실이 닫혀 있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했어. 누군가 문을 닫고 침실에서 오큘러스 리프트를 가지고 놀 때였는데 그건 지금 구할 수 없는 오래된 거야. 암튼 그 녀석은 세탁거리를 타고 화장실 문 위로 올라가더니 거기서 지붕창으로 점프해 지붕 위로 걸어가서는 다른 창문을 통해 침실로 들어왔지. 그런 다음 우리 남편의 무릎에 점프했어. 말도 못하게 놀랐다니까. 그때 그 녀석은 태어난 지 겨우 6개월 된 아가였어. 36번째 이야기.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고양이를 위한 울타리가 둘러싸인 정원이 있는 집에 살았어. 아빠는 집에 있을 때 컴퓨터 방에 가방을 두곤 했고 고양이는 아빠 가방이 거기 있으면 아빠가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어느 날 아빠가 간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빠가 밖에 있을 때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서 간식도 잘 먹질 못했었대. 아빠가 곧 일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도 했지. 고양이는 아빠의 말을 듣고 간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그 녀석은 밖에 나가서 살아있는 쥐를 잡아 아빠 가방 속에 넣어주었어. 37번째 이야기. 난 생쥐를 키워. 2개의 큰 케이지 안에는 6마리의 순놈들과 4마리의 암놈들을 넣었고 작은 케이지에는 로키라는 순놈 하나만 있어. 이 로키라는 녀석은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쥐들과 분리해 두었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결국 실패했어. 어느 날 내 룸메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로키가 케이지를 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 발견했대. 맞아. 그 쥐는 체중을 실어서 그 케이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더라고. 너무 똑똑하다니까. 로키 그 스킨 진짜 짜증나. 우리 집 벽이며 가구를 죄다 긁어놓은 게 그 녀석이었다고. 이거 월세 보증금에서 까인다니까. 38번째 이야기. 내가 키우던 개 애니는 다른 개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의 버키는 똑똑하지 않은 녀석이었고 주인이 없을 때 그 녀석은 우리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 애니는 부엌에 뭐 먹을 게 있는지 확인하러 갔고 버키는 애니의 뼈다귀를 발견했어. 사실 버키는 대형견이라서 애니가 힘으로 이기진 못할 거야. 곧 애니는 부엌에서 나와서 버키가 자기 뼈다귀를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됐어. 애니는 곧 버키의 테니스공을 가져다가 2층에서 그 녀석 머리 뒤에 떨어뜨리는 거야. 순간 버키는 뼈다귀를 놓쳤고 천정을 바라보고는 몇 분이나 어리둥절해 하더라고. 그때 애니는 뼈다귀를 재빨리 가져다가 숨겼어. 그 멍청이 버키는 다시 아래를 보니까 뼈다귀가 없어진 것을 알고 멍하니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더라고. 39번째 이야기.
난 부다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3년간 키웠어. 어느 날 화장실 변기에 오줌이 있길래 남자친구가 그랬나 보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부다 화장실에 있을 때 남자친구가 부다 뭐해? 하길래 봤더니 부다가 화장실 변기에 오줌을 싸고 있더라고. 아마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웠나 봐. 교육한 것도 아닌데 화장실에 대변을 안 싸고 오줌을 싸. 진짜 웃겨서 그 녀석 사진도 찍어놨어. 왜냐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거든. 아, 진짜 그 녀석이 그립네.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의대생일 때 응급실 실습 중에 8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머리로 착지한 환자가 들어왔었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실상 사망 상태였고 혈압조차 감지할 수가 없었지. 나의 역할은 옆에 서서 그에게 수혈되는 수많은 혈액 주머니를 계속 짜는 것이었어. 초기 CT스캔에서 그의 경추는 거의 가루가 된 상태였고 그가 살아남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하지만 한 달 뒤 내가 실습 중에 그가 깨어나 있고 의식이 있는 걸 발견하고 진짜 놀랐던 기억이 있어. 두 번째 이야기. 예전에 내가 바닷가의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할 때 몸집이 거대한 미스터 M이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 그는 변호사였는데 몸 상태가 말 그대로 최악이더라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고 언제나 고칼로리 아침 식사를 했어.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간식을 먹고 점심에는 바에 가서 맥주에 감자칩 같은 걸 먹는다는 거야. 저녁엔 피시앤칩스 같은 걸 사 먹고 집에 가서 또 엄청 먹는다고 하더라고. 집에 있을 때 운동을 전혀 안 하고 누워서 TV 보면서 콜라에 과자나 비스켓을 먹는 생활이 계속됐지. 나중에 다시 왔을 때도 여전히 그렇더라고. 이 인간은 살아있는 게 그냥 신기하다니까. 세 번째 이야기. 내가 만났던 환자 중 진짜 놀라운 케이스가 있었어. 이 환자는 복부와 가슴 주요 혈관에 암이 전부 퍼져서 위험한 상태였지. 그 환자를 수술하던 중에 대정맥이 갑자기 풀려버렸고 심혈관 수술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 피와 수액과 혈장을 계속 공급해야 했어. 수술 기록을 보고 오타인 줄 알았는데 약 30리터의 피를 잃었다고 적혀있더라고. 엄청난 양의 혈액은 물론 리터 단위의 결정질 수액과 혈장이 사용되었고 이건 평범한 사람이 6배나 되는 양이야. 그 후 그 환자는 몇 주 동안이나 안색이 안 좋아졌지만 결국 살아남아서 너무 신기했었어. 네 번째 이야기. 내가 만난 환자는 갑작스러운 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심장이 멈춘 젊은 남자였어. 약 1시간 동안 심장이 멈춘 상태였지만 여러 위험한 시술을 거친 후 몇 주 만에 회복하기 시작하더라고. 몇 달 후엔 누구 도움 없이 혼자 병원을 걸어 나갔어. 1시간 동안 사망했었다가 병원을 2발로 걸어 나간 것은 완전 기적이었지. 다섯 번째 이야기. 당뇨병으로 발을 절단 후 일주일 만에 클리닉에 온 30대 중반 여자 환자야. 그녀는 클리닉 방문 중에 바로 입원했어. 왜냐면 그녀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었거든. 상처가 심하게 감염되어 인슐린 고농도 주사로 혈당을 낮추려 했지만 혈당이 전혀 내려가지 않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아이들이 병원에 몰래 설탕이 들어간 소다와 초콜릿 등을 들여오고 있었던 거야. 발을 절단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 이건 트라우마나 질병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게 아니라니까. 여섯 번째 이야기. 한 남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실려서 우리 병원에 온 적이 있어. 그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지만 사정이 사정인지라 어쩔 수 없었나 봐. 그는 숲속 파티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응급 의료 서비스가 와서 저녁 시간을 망쳤다고 투덜거리더라고. 하지만 이 남자 다리에 전기톱이 박힌 채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이송되었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모닥불에 빠졌는지 몸 절반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더라고. 술에 취해 있어서인지 그는 심각한 화상과 다리에 박힌 전기톱에도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했어. 결국 그는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하고 화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도 겪어야 했지. 만약 그의 다리가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싸우려고도 했을 거야. 일곱 번째 이야기. 대동맥 파열로 크게 다친 한 환자의 이야기야. 그 환자는 초음파로 봤을 때 이미 많은 피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맑은 상태였어. 그는 출장 중이었던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아내한테 전화해서 작별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이 너무 맑아서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더라고.
요즘 우리 응급실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젊은 환자들이 사망해서 다들 많이 슬퍼하는 상황이었거든. 나는 이 일을 겪을 때 응급실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테크니션이었어. 환자는 정신이 있었지만 피부색이 창백하고 혈압도 낮았지. 초음파로 보니 복부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고 대동맥 박리라는 진단이 내려졌어. 급하게 수술팀을 불렀고 며칠 뒤 그 환자가 살아남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 8번째 이야기. 작년 이맘때쯤 나의 뇌수술 전후 사진이 신문 1면에 실렸었어. 급성 경막하 혈종 생존율은 10%에서 50% 정도로 엄청 낮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 중 겨우 30%만이 뇌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해. 내 경우에는 경막하 혈종으로 인해 두개골 안에서 출혈이 심각해서 두개골 탈장까지 생겼고 내 뇌가 5mm 정도 기울어져서 뇌관이 척수를 압박했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깨어나서 충분히 회복해서 일로 돌아가고 결혼도 하고 세계여행도 다니고 신체적으로도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이건 진짜 의학적 기적이야. 그날 당직이었던 신경외과 의사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데 그도 이렇게 말하더라고. 9번째 이야기. 난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2살 때 천명과 호흡곤란 때문에 천식으로 치료받고 있었어. 1999년 어느 날 밤 내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엄마가 날 응급실에 데려갔어. CT 스캔을 하기 위해 엎드려 놓았는데 스캔이 끝나고 나를 다시 뒤집었을 때 나는 파랗게 변해 숨을 멈춘 채였어. 스캔 결과 내 가슴에 배구공 크기의 종양이 있었고 그것은 알고 보니 내 늑골 안에서 자라난 나의 쌍둥이였어. 내 작은 몸에서 더 이상 자랄 곳이 없어지자 기도를 막게 되었던 거야. 내 쌍둥이에게는 손톱, 머리카락, 사지 등이 있었지만 주요 장기는 없었어. 그때 긴급 수술을 받고 지금은 다행히 완전히 회복했지. 지금은 건강한 31살이고 천식도 전혀 없어. 그날 밤 유일한 흔적은 내 가슴 중앙에서 등 중앙까지 이어지는 흉터뿐이야. 10번째 이야기. 내가 레지던트 시절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야. 환자 한 명이 심장혈관 우회 수술을 받고 난 후 1시간도 안 되어 가슴을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 그는 12팩의 혈액이 필요했고 심장 마사지와 4번의 제세동을 받았어. 시간이 없어서 심장 흉부외과 의사들이 중환자실로 와서 수술을 해야 했지. 이 환자는 마약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간호사들은 그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더라고. 나는 4주 동안 그를 계속 확인했는데 매일 반응이 거의 없었어. 2주차에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불러 코에서 구더기를 제거해야 했지. 그 후 3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었지만 24일째 되는 날 아침 6시에 놀랍게도 그가 눈을 떴어. 지금은 영구적인 기관절개와 회장로가 있지만 그는 놀랍게도 살아남았지. 11번째 이야기. 작은 마을의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였어. 어느 날 밤 집에 있다가 응급실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급대원이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여자 환자를 데려왔다고 하더라고. 경험이 많은 간호사였는데도 그 사람 죽었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 그래서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지. 도착하고 보니 왜 그 간호사가 혼란스러워했는지 알겠더라고. 응급실에는 담요에 덮인 마치 해골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워있었어. 그런데 만져보니 따뜻했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노랗고 주름진 줄어든 눈알이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움직였어. 일반적인 사람의 칼륨 수치는 3.5에서 5 사이인데 이 환자의 칼륨 수치는 무려 1이었어. 극도의 자기방치와 우울증, 그리고 보호자의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였지. 키 165cm에 몸무게가 겨우 30kg이었는데 우리는 그녀를 적극적으로 소생시켰어. 놀랍게도 8리터의 수액을 투여한 후 그녀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딸을 알아보더라고. 12번째 이야기. 우리 아빠 담당 의사는 2가지 이유로 놀랐어. 첫 번째로 아빠 발을 절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둘째로 아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아빠는 선천적 기형 때문에 췌장 기능이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복합적인 당뇨병이 있었어. 82살이었던 아빠는 심각한 심장 문제도 있었지. 게다가 협심증, 심장 비대, 동맥경화가 있었거든. 어느 날 아빠 발이 수처럼 까맣게 변해서 아빠를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고 의사들은 발을 절단하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어. 하지만 아빠는 수술을 거부했지. 이 나이에 발 없이 고생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놀랍게도 몇 시간 후 아빠 발은 분홍색으로 돌아왔어. 그날 아침 우리 아빠를 집에 데려갔고
의사는 우리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어. 마치 아빠가 죽기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몸도 기적적으로 따라준 거야. 13번째 이야기. 나는 최근 폐암으로 사망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 그의 암은 베트남에서 보병 복무 중 에이전트 오렌지에 노출되어 생긴 거였지. 그런 그는 항암 치료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군복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더라고. 그들이 타고 있던 헬리콥터가 기계적 결함으로 급강하게 되었대. 그는 그 순간 죽음을 받아들이며 평화를 느꼈다고 했지. 하지만 기적적으로 조종사가 안전하게 착륙시켰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대. 그 남자는 그날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날이 선물 같았대. 아마도 삶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다크웹에서 진정한 자유발언의 장소라고 광고하는 채팅방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 모든 정치적 의견이 토론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곳은 오히려 아동 음란물의 중심지더라고.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링크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 게 보였어. 나는 즉시 노트북에 인터넷을 끊고 토르 브라우저를 삭제했지. 난 저런 인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 두 번째 이야기. 다크웹에서 직접적인 위험을 느낀 적은 없어. 난 항상 조심하니까. 하지만 다크웹 탐색 초기에 우연히 사망한 여성들의 잔혹한 사진들이 가득한 사이트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 브라우저를 바로 닫았지만 그 사진들은 내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날 괴롭혔지. 세 번째 이야기. 난 한두 번 다크웹을 사용해봤었어. 다크웹을 사용하던 도중 제일 무서웠던 건 내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가 다시 켜진 거였어. 그건 디스플레이 케이블이 고장난 거였지만 정말 소름 끼쳤지. 다크웹이 다크하거나 불쾌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사기와 불법약 판매 같은 거야. 다크웹에서 진짜 끔찍한 걸 찾으려면 많이 찾아다녀야 해. 실제 다크웹보다는 유튜브에서 다크웹 내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 네 번째 이야기. 다크웹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링크를 타고 다니다가 실수로 아동 음란물을 발견했을 때야. 바로 그 사이트를 닫았지만 몇 주 동안 FBI가 나를 쫓아올까봐 걱정해야 했다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 재미있게도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다크웹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 적이 있었어. 다크웹에 대한 책을 쓴 어떤 작가가 단계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그가 설명한 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접속이 됐어.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러웠지. 주로 불법약과 위조품이나 무기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었고 히트맨 광고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건 가짜 같았어. 다크웹에서 위험을 느낀 적은 없지만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 우리 집의 정부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길 바라지 않으니까. 여섯 번째 이야기. 내가 다크웹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야. 수많은 다크웹 판매자들은 구매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그들은 너희 집에 어떤 불법적인 것이 배달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의 다크웹 사용 증거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그들이 작정하고 널 배신하거나 실수로 내 정보를 지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곱 번째 이야기. 다크웹의 일부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날 우연히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 난 그곳에서 손이 잘린 채 카르텔에 의해 얼굴이 벗겨지는 남자의 비디오를 몇 초 보고는 바로 그 사이트를 꺼버렸지. 그 영상들은 너무 끔찍해서 며칠 동안 날 인터넷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어. 그 영상들은 충격이었는데 특히 그 비명소리가 나를 한참 괴롭히더라고. 여덟 번째 이야기. 다크웹을 자주 쓰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네오나치 그룹에 의해 다크웹에서 내 신상이 털린 적이 있어. 내 개인정보가 올라간 사이트들을 찾기 위해 다시 다크웹을 이용해야만 했지. 상황이 심각해져서 국토안보부와 FBI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었어. 네오나치 그룹은 나에게 편지폭탄을 보내고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 다행히 그들은 갑자기 최근에 사라졌고 난 알 수 없겠지만 경찰이 그들을 잡았기를 바라고 있어. 결론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조심하라는 얘기야. 지금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거든. 아홉 번째 이야기. 옛날 일이지만 90년대 말에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비판글을 유즈넷에 올린 적이 있어.
그때 난 고등학생이었는데 집 컴퓨터로 FTP 서버를 운영했어. 아버지를 설득해서 새로운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해봤지. 그런데 누군가 FTP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 컴퓨터 디렉토리에 접근하더니 날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내 가족 사진을 다 지워버렸어. 아버지와의 마지막 사진도 그 중에 있었지. 당시엔 독싱이라는 신상털이의 개념이 없었거든. 어쨌든 온라인 위협이 편지로 바뀌는 건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 하지만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겁에 질렸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딱히 뭘 하진 않았지.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다시 그런 아기를 가지고 협박해왔다면 문을 열고 총을 들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긴 해. 하지만 사이언톨로지는 정말 위험한 종교단체라서 진심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멀리하는 게 좋아. 10번째 이야기. 일반 성인 사이트에서도 끔찍한 내용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정말 끔찍해. 한 번은 유명한 성인 사이트에서 정말 끔찍한 이미지들을 보게 됐는데 신고할 수 있는 옵션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충격이었어. 내 생에 무언가를 보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적은 없었거든. 11번째 이야기. 얼마 전 다크웹에서 독극물을 파는 녀석을 봤어. 어디서 났는지 묻지도 말고 머리에 쓰는지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조건을 어기면 거래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다른 것들에 비하면 독극물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바이오텍 연구소인 척 하면 일반 웹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사려면 안전이 제일이지. 내가 아는 팁을 주자면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은 절대 공유하지 마. 테일즈 같은 안전한 리눅스 OS를 써서 통신 내용은 암호화하고 집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써야 해. 거래는 멀티 시그니처 마켓에서 하고 물건 도착하면 바로 상자를 열면 안 되고 며칠 두었다가 열어야 해. 이런 팁은 친구한테 들은 건데 구매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 12번째 이야기. 다크웹에 자주 들어가진 않지만 한 번은 내 다크웹 채팅창을 전체 화면으로 놔두고 있었어. 그랬더니 채팅방에 있던 누군가가 내 게임용 커브드 모니터가 좋냐고 물어보는 거야. 난 커브드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좀 무서워지더라고. 난 당연히 가명을 쓰고 익명 채팅방에 들어간 거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산 도시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 그건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고 바로 그 채팅방을 나갔지. 또 어떨 때는 웹캠이 혼자 켜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 바로 웹캠과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고 멜웨어 및 바이러스 검사를 3번이나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 뒤로는 검색 전기 테이프로 카메라를 가려버렸지. 13번째 이야기. 다크웹이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위험한 곳이라는 소문은 사실 정확하지 않아. 대부분은 이상한 자유주의 블로그나 약을 파는 아마존 같은 사이트들이야. 판매자들에 대한 리뷰까지 완비되어 있지. 친구가 온라인으로 어디서 약을 샀는지 보여줬는데 그게 정말 잘 정렬되어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에 놀랐어. 마치 약을 파는 아마존 사이트 같았지. 친절하고 자세한 리뷰들이 있었고 심지어 사이트 상단에 운영자가 절대 비밀번호를 묻지 않음 이라고 적힌 문구도 보였어. 꽤나 반갑고도 놀라웠지. 14번째 이야기. 솔직히 말하면 다크웹이란 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야. 다크웹 포럼에서 좀 섬뜩한 것들을 본 적은 있지만 솔챔 같은 곳에서 더 잔인한 걸 봤었어. 정말 끔찍한 것들을 다크웹에서 찾으려면 일부러 찾아야 하고 검색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야. 하나의 검색 엔진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결과를 보여주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대체로 다크웹은 꽤 심심한 곳이야. 대부분의 사이트는 판매에 집중되어 있거든. 물론 흥미로운 사이트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내용이야. 가끔 범죄 활동이나 사기, 히트맨 같은 게 있긴 하지. 그런 건 실제로는 라이브렉이나 특정 고어 사이트처럼 일반적인 웹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이러니하더라고. 15번째 이야기. 내가 개인적으로 다크웹 관련 판매자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적은 없지만 나랑 같이 살던 룸메이트는 계속 이상한 전단지를 받았어. 처음에는 크루즈 광고 같은 무해한 전단지였는데 점점 더 광고 내용이 이상해져서 크리스찬 관련이나 동물원 전단지 등 온갖 서비스에 관한 전단지가 왔지. 이건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지. 전단지들은 언제나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룸메이트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잘라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봉투를 꺼내는 걸 본 적이 있어.
그건 그냥 전단지가 아니라 은밀하고 위험해 보이는 다크웹 딜러와의 거래였던 거야.